한국의 목마르트로 불리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 이곳에 김성종 추리소설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요새 그는 새로운 추리소설을 집필 중에 있는데요.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40여 년간 많은 추리소설을 발표하며 추리문학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지만 아직도 독자들에게 말하고픈 추리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추리소설의 대중화에 끼친 그의 공로는 많은 상을 받으며 사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작품 중 그를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린 작품은 여명의 눈동자로 비극적인 민족의 현대사를 강한 휴머니티의 시각에서 조명한 작품입니다. 당시 여명의 눈동자는 방대한 스케일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주인공 등 흥행의 요소를 골고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정진우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며 촬영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비록 영화사의 사정에 의해서 끝내 영화 제작은 중단이 됐지만 말입니다.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써왔기에 김성종 작가가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손꼽기도 하는데요. 그 어느 열차보다도 길 수밖에 없었다.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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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커덩. 철개는 수면으로부터 높이 솟아 있었기 때문에 쇠바퀴가 부딪히는 소리는 매우 웅장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한참 동안 주의를 울렸다. 집중해서 썼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에 그 등장인물들한테 애정이 가요. 애정이 가가지고 그런 작품이 인상에 남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리소설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5열은 대통령 후보 암살과 국가적인 음모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유신체제라는 독특한 시대 배경과 만나 당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성인 남자들을 열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열이 세상에 연재될 때 독자들이 다비드 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냉혹한 살인 기계인데 이상하게 매력이 있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인물 그 설정은 상당히 성공했던 것 같아요. 국제열차 살인 사건은 부산에서 납치된 아들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제범죄 무대에 뛰어든 가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 사람들이 간직한 사연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추리 소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최후의 증인이 있습니다. 최후의 증인 초고. 최후의 증인 2. 국가 권력에 침식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손으로 직접 쓴 최후의 증인 초고는 그 당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작품에 매달려 작업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작품 중 특히 최후의 증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1974년 신문사 장편소설 공모에 이 소설로 당선이 된 후 본격적으로 추리소설가의 길을 걷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증인을 들고 이제 그 한국일보에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추리소설 청탁에 막 기다렸다듯이 밀려들더라고. 그러니까 매체에서는 추리 작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독자들이 쉽게 소설을 접할 수 있도록 신문에도 연재를 해 추리소설의 대중화에 힘썼는데요. 1970년대에는 한 스포츠 신문에 여명의 눈동자와 제5열을 동시에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추정이라는 이름으로 제5열을 연재했고, 그다음에 김성종 본명으로는 이제 여명의 눈동자를 연재했는데요. 굉장히 상반된 주제를 그 한 신문에 이제 동시에 연재를 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추리 소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보니 친필 원고도 아직 그대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뜨거운 여름 해운대 바닷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연쇄 살인 사건을 그린 슬픈 살인도 그중 하나인데요.
당시 신문에 연재되어 지속적으로 추리 소설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글을 쓰다가 지루하고 그러면 그림도 그린다고. 네? 손으로 쓴 게 좀 역시 가치가 있어 보여. 어? 기계로 찍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내 땀이 배어 있는 것 같고, 이거 하나 정말 원시적인 작업이지. 이렇게 추리 소설에 대한 그의 땀과 노력은 꾸준히 대중들을 한국 추리 소설의 세계로 이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추리를 좀 좋아했고 또 어떤 반발심도 있었고, 그 언젠가는 추리가 이 빛을 볼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 추리를 좋아했던 청년의 흔들림 없는 확신은 약 100여 권의 소설을 출간하며 우리나라 추리 소설계의 등불을 밝혔는데요. 최근까지 신작을 발표한 베테랑 작가지만 그에게 추리 소설 창작이란 아직도 어려운 일입니다. 만족이란 건, 창작에서 만족이란 건 있을 수 없지. 다 부끄럽지. 자기 맨 얼굴을 만인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느낌이죠.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들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는데요. 그 결과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침인가? 같이 있었으면. 한 번 시작하면은, 읽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흡인력이 굉장히 큰 거죠, 이 작품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뽑아내기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물이 잡다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나오는 인물마다의 다 그 나름대로의 사연을 만들어 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타이사가 굉장히 좀 좋은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나에게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준 박영재를 살해하고 그 다음 태영이가 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그마저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납치한 거야. 이 악당이 버러지 같은 놈. 병이 나와서 너의 엄마와 함께. 사건에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제 여러 명 자살하고 죽고, 거기서 자책감을 못 이겨가지고 그 한국 전쟁의 어떤 비극을 다룬 건데. 간부였던 아버지가 처형되신 후 내가 의지할 사람은 우리 집 머슴이 아들이었던 석이 오빠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1969년 최후의 증인 원작 소설이 등장한 이후 2001년까지 영향을 받아 영화 흑수선이 제작되는 등 그의 추리 소설은 지속적으로 대중문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품의 99%가 기교를 감쪽같이 좀 속이는 그런 데 즐거움을 주는 그런 데 치중을 하는데, 김성종 씨는 그것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일단 그 어떤 얘기를 그렇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어떤 얘기가 굉장히 우리의 가슴에 닿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추리소설의 대중화에 힘쓴 김성종 추리소설가. 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추리문학관입니다. 1992년 자비로 부산 달맞이고개에 우리나라 유일이자 최초의 추리문학관을 설립했는데요. 추리문학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추리문학관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카페로 만들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차를 마시며 추리소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여기 터 잡으신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간간히 문화 행사를 많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됐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거든요. 독서 클럽도 있고. 또한 일본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추리 문학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이곳에는 추리 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소설책이 약 4만여 권 비치되어 있는데요. 추리 소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성종 추리 소설가가 이곳에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창작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학생이 써온 작품, 단편 소설 그걸 지금 읽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거든요. 그는 추리 소설가로 신비에 쌓여 있기보다는 창작 교실을 열어 추리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어줍니다. 근데 이 소재는 너무 흔한 소재야. 너무 흔한. 소재를 잘 선택하면 조금 잘못 써도 돋보이고 소재가 형편없을 경우는 아무리 잘 써도 그냥 그렇고 그런 작품으로 보여요. 술집이나 식당 또는 건물을 빌려주거나 하면은 돈은 벌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건 하기 싫더라고. 그런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공하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추리 분야 문학관을 하나 거기다 세우고 싶더라고. 그리고 4층에는 그가 추리 소설을 집필하는 서재가 있습니다. 미로와 같이 복잡한 추리 소설의 시작점이 되는 곳인데요. 요즘 그는 새로운 추리 소설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뉴욕과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제목은 뉴욕 마담으로 벌써 3분의 2가량이 완성됐습니다. 일반 소설과 달리 치밀한 구성을 요하는 추리 소설. 독자들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 후에 수수께끼를 만들고 그것을 독자들이 알지 못하게 교묘하게 풀어써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쓸 때 그는 늘 등장인물이 되어보곤 합니다. 내가 범인이 돼가지고 범행을 해보고 또 한쪽에서는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또 수사관이 돼가지고 그걸 추적을 하고 그게 굉장히 흥분이 된다고. 흥분이 돼. 실제 내가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그 분위기가 살아나가지고 글을 쓸 수가 있어. 그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떠오른 아이디어는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노트에 적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존재했던 사건들이 이렇게 그의 펜 끝에서 추리소설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글을 써내려가는 김성종 추리소설가. 하지만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입니다. 다시 써보지만 엉킨 실타래 마냥 막혔던 글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습니다. 생각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제 다 파기해야죠. 그럴 때가 힘들죠. 또. 소설가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 소위 말하는 창작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럴 때마다 그가 찾는 곳은 달맞이 고개 인근에 있는 오솔길입니다. 미로와 같은 머릿속이 꽉 막혔을 때 오솔길을 걸으며 생각의 변화를 줍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확 막혀가지고 글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 길을 자주 걷습니다. 이 길을 쭉 걸으면 좀 갔다 오면 내가 안개의 사나이라는 작품 그 살인 현장 내가 거기를 현장 삼아가지고 거기서 사건이 시작되는
현장인데 거기도 가보면 또 막힌 것이 또 터질 수도 있고. 그가 작품을 쓰다 막힐 때면 찾는 휴식처는 바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스트레스에 지치고 복잡한 그의 머릿속을 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발표한 추리소설 안개의 사나이에 살인이 일어난 주무대도 바로 이곳인데요. 소설에 등장시킬 만큼 그에게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서 그 사람이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올라올 때 여기서 암살자가 여기서 그 사람을 살해하지. 바로 그 살인 현장이 여기였어요. 막힌 소설의 돌파구를 찾고자 이곳을 찾았지만 그의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꼭 필요한 추리소설의 꽃이라 불리는 수사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처음 도입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지금 와서 생각했는데 늦은 밤이 돼서야 비로소 막혔던 수사 부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고민 끝에 다시 풀어낸 추리소설 뉴욕 마담의 수사 부분. 그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강변에서 발견된 불에 탄 차량과 그 안에 시신 2구. 일단 차량 안에 있는 증거부터 살펴보자. 여자의 시체를 살펴보니 손목에 늘어붙은 비닐 조각이 그들이 죽기 전에 결박당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 남자 역시 여자와 똑같은 상태야. 이 모든 증거로 봤을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야. 동반 자살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은 차량 안에서 발견된 2개의 부탄가스통이었다. 동반 자살은 아닙니다. 남학생은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한 점이 없이 자랐고 자살을 기도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고민한 흔적도 없습니다. 이어서 뉴욕 마담의 수사 뒷부분을 마저 써내려갑니다. 지금껏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왔지만 아직도 머릿속 내용을 문장으로 세상에 꺼내놓는 것은 어렵기만 합니다. 100% 표현이 안 되죠. 부족한 게 많죠. 하나의 장면은 참 화려하게 전개되는데 그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써. 그의 추리소설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이유, 바로 집필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친숙하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제1팀의 암호명은 페르시아 고양이, 2팀은 히말라야 고양이, 3팀은 버마 고양이, 4팀은 타이 고양이. 이렇게 이런 암호명은 내가 붙였죠.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테러를 했죠. 테러.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 사건의 소재 같은 게 남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난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진이랄지 이게 다 들어있지. 421이라는 번호는 911 테러, 911이라고 써 있는 건 전부 911에 관한 그 범인들 재판하는 장면.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을 소재로 집필한 소설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시대를 읽어 대중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추리소설로 만들어내는 작가로서의 능력이 빛나는 책입니다. 그가 추리소설의 대중화를 이끈 이유 중 하나인데요. 한 권의 책이 되어서 나올 때 그때가 제일 보람 있지. 그때가 제일 보람 있어. 한 권의 책이 되어서 나올 때. 그때가 딱 책을 보면 그때 이제 책도 잘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못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 그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잘 만들었을 때 이제 보람을 느끼죠. 또 한편의 완벽한 추리 게임을 만들기 위해 그가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한참을 무언가 생각하더니 드디어 노트 위에 생각을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선이 생기고 이어서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킨 선들 속에서 추리소설 속 장소와 인물 관계도 뼈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사건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합니다. 추리소설의 성격상 초반에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을 정확하게 꿰어 맞추지 않으면 추론에 실패해 독자들의 외면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김성종 작가 역시 추리소설을 집필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유명 정치인이 오사카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대권 후보지. 이 사람은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 조직이 움직이지. 새 소설을 구상하다 답답해진 김성종 추리소설가. 이럴 때마다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한 지인들입니다. 이때 이들은 김성종 추리소설가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소설, 문화, 미술 등의 다양한 얘기들이 편히 오고 가는 도중에 새로 구상하는 작품에 대한 의견도 묻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게 돼 좀 더 열린 사고로 작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걸 배우게 되죠. 또 내가 아는 걸 또 전달도 되고. 지인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다시 서재로 돌아온 그는 쉬지 않고 잠시 중단했던 작품 구상에 박차를 가합니다. 지인들과 만남이 효과가 있었는지 막혔던 부분이 하나둘씩 풀리며 손끝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품의 구상도가 완성됐습니다. 늦은 밤 작업이 끝난 후 문학관 5층에 위치한 집에 돌아온 김성종 추리소설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본 시리즈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후쿠오카 살인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오사카 중심으로 오사카 살인이라는 작품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 취재하러 오사카 갑니다. 아직도 일본 전통 문화의 숨결이 도시 곳곳에 살아 숨쉬는 오사카.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사카에 대한 완벽한 추리소설을 쓰려면 현지에 대한 자료가 보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에서 살인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후쿠오카에서 일어날 사건하고는 좀 다르죠. 그는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번화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속 인물로 등장시킬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추리소설 속 인물은 단순히 삶을 그리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태를 그리기 때문에 이 작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설가가 인간을 그린 거니까, 예? 인간을 그린 거니까 인간을 잘 살펴야죠. 이어서 소설 속 사건이 일어날 만한 장소를 찾아보러 다닙니다. 실제 범인이 돼 사건을 일으킬 만한 장소를 찾는 김성종 추리소설가.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리 옆에 있는 작은 골목인데요. 골목이 아주 음산하니 좋은데 분위기가. 여기서 한번 일을 저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골목이 진짜 보기 드문데. 왜요? 이런 배관까지 다 노출돼 있고 사람이 한 사람 정도 통과할 수 있는 차도 못 다니고 아주 오래된 골목.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기 위해 미리 오사카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암살 조직의 여조직원. 그리고 그녀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좁은 골목길에서 남자는 순식간에 여자를 덮치고 정보를 빼낸 후 유유히 사라집니다. 암살 조직을 체포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파견돼 와가지고 이 여자를 미행해가지고 그 뒤에서 그 여자를 덮쳐가지고 그 여자가 그 카메라를 뺏는 그런 장면이. 범인들은 골목길을 많이 누비고 다니죠. 현장담에서 구체적인 걸 많이 집어넣어요. 이걸 팩션처럼 쓰려고 그러거든요. 팩션이라는 건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진짜 있었던 사건처럼. 그러려면 사실감이 있어요. 사실감이라는 건 미술로 말하면 극사실. 또 다른 장소를 찾아 나서는 길. 대도시 내에서 추리소설에 등장할 만한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김성종 추리소설가의 눈길을 잡아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형형색색의 다양한 옷들을 팔고 있는 옷가게. 추리소설가로서의 직감이 그를 안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곧 범인의 입장에서 가게를 살펴보는데요. 이정호 씨다. 팀장님이 옷차림이 여기 와서 이제 그 변장도 해야 하고 수시로 옷을 바꿔 입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쉬러 들른 동네의 작고 오래된 커피숍. 오래된 가게와 고집스레 가게를 지켜온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이번에 준비하는 작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사카 사진에 이 커피숍을 등장시켜야겠어. 어떤 식으로요? 접선 장소라. 조직원들끼리 접선 장소로 좋죠. 이렇게 매번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보다 완벽한 작품을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자료 수집을 하는 김성종 추리소설가. 이렇게까지 하며 추리소설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리는 80%가 상상이에요. 상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짜 사건을 취재하는 경우는 사건을 논픽션식으로 쓸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뭐 사진도 찍고. 숙소로 돌아온 김성종 추리소설가. 좀 전까지 봤던 사람들과 장소,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리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오후가 되자 풀리다. 아메리칸 구역 뒤쪽으로 들어가자 멋진 거리의 등장.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번에는 소설을 구체화할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소재죠. 광고 공석으로 보이스 피싱하고 돈 사기해서 돈 먹는 거. 대부분 추리 소설에 나오는 사건의 모티브는 신문의 생활, 사건, 사고, 국제면 등에서 얻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냅니다. 국내 신문 6개를 보는데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괜찮은 자료를 선별해가지고 스크랩 하기도 하고 해서 자료화 시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가 모아놓은 수많은 자료 파일에서 그의 추리 소설에 대한 집념과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1170분까지 있네. 자료가 1170까지 자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살인, 스파이, 사기, 폭력, 강도, 강간 뭐 이런 사건들. 신문을 보고 안 보고에서 질적으로 추리 소설의 차이가 난다는 김성종 작가. 오늘도 그는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하며 추리 소설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있는 자는 마약에 관한 자료.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좋은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그냥 놓치고 정리를 안 하면 그걸로 사라지는 거죠. 남아있는 불씨를 이용해가지고 한국 전쟁에 관한 소설을 끝나지 않는 한국 전쟁 소설로 하나 쓰고 싶어요. 이제 가까운 미래로는 오사카 사례, 내년쯤에 오사카 사례하고. 세계 각국의 추리 소설의 홍수 속에서도 굳건하게 한국 추리 소설의 대중화를 이끈 김성종 추리 소설가. 추리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추리 문학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